자, 2022년도 소방 전술 기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대체적으로 뭐 평이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뭐 난이도가 높은 부분보다는 기존에 뭐 좀 강조했고 또 출제율이 높다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주로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준원 문제죠. 앞에 있는 내용은 모른다 하더라도 제가 그 미국 애틀란타 와이너코프 화재 요거 좀 기억하라 했습니다. 그죠? 뭐 우리가 다른 것 가지고 프레임 오브에 대해서 문제 놓기는 어려운데 어떤 사례로 이렇게 뭐 최근에 사례와 관련된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려 했는데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오브 이렇게 답이 바로 2번이 됩니다. 그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어 검토의 이야기했죠. 우리 교재로 보면은 방어 검토에 특히 요번 옳은 것은 찾는 부분인데 일단은 뭐 색깔 이거 제가 책에도 색깔 잘 논다고 색깔을 이제 달리 했죠. 그죠? 그래서 목조 같은 거는 녹색이고 방화조는 이제 황색, 내화조는 적색 이렇게 돼 이게 방향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거 2번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거 화재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렇게 그렇게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강조했던 부분인데 나왔습니다. 그죠? 7일 이렇게 되니까 틀렸죠. 10일이고 그 다음에 소방활동 검토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맞는 부분이죠. 그죠? 1차는 적색, 2차 청색, 3차 녹색, 응원분해는 황색으로 되는 거. 요 부분은 맞는 부분입니다. 요것도 요 부분 제가 좀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검토와 관련해 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적시 보고를 해야 되죠. 청자한테 적시. 그래서 적시라는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냥 적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뭐 적시를 언제까지 볼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그랬죠. 어쨌든 우리 그 검토의 규정에는 적시 보고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30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3번은 제가 이거 우리가 한 5장 정도 되는 부분을 표 하나 그려줬죠. 그죠? 그 표에 보면은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1, 2, 3, 4, 5등 것까지 나와 있고 내화조, 준내화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다. 내화조, 준내화조, 조족조, 중량목구조, 그 다음에 경량목구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요 그 각각의 구조에 있어 가지고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화조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바닥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준내화조 같은 철 지붕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 구조를 요걸 그대로 적용하기가 좀 어렵다 그랬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철 지붕이 거의 없죠, 그죠? 그래서 좀 우리나라는 좀 안 맞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조족조 있습니다. 조족조는 이제 벽의 부계죠. 벽 붕괴. 벽 붕괴입니다. 그래서 조직이 열을 받고 팽창하고 있는 데다가 소방에서 물을 주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점성이 약해지죠. 점도가 약해지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붕괴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중량목 구조 있습니다. 중량목 구조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가장 위험한 게 트러스트 구조를 연결하는 연결 부분이라고 했죠. 연결 부분. 그게 이제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 가지고 붕괴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붕괴. 그 다음에 이제 경량목 구조 같은 경우는 벽 붕괴죠. 벽 붕괴. 이건 경량목 구조 같은 경우는 그냥 나무집이에요. 나무집. 그러니까 합판으로 뭐 우리가 중량목 구조이라면 어떻게 원목으로 만든 집이다라고 하면은 경량목 구조는 자 그거보다 조금 더 얇은 우리가 보통 합판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런 구조로 된 그런 집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벽의 문제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만 조금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더라도 요거는 바로 맞추는 문제였습니다, 그죠? 그럼 내화구조 콘크리트 바닥의 문제, 그래서 바닥청 되는 거죠. 요 두 개 중에 하나겠네, 그죠? 그러면 뭐 굳이 티것은 볼 필요 없는 거고 경량목 구조로 벽 돼 있어. 벽 지붕원 쪽에 준내화조 해당되니까.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평이한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한테 조금 어려웠던 문제일 겁니다. 제가 책에서 몇 년도에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표시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요거 여러분 순서는 꼭 기억해 두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들어가지고 순서물을 보는 문제가 의외로 자주 출제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 순서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출제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요거 뭐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볼 필요는 없죠. 1단계가 뭐 안전조치하고 2단계가 사실 발견하고, 그죠?
2단계 사실발견이 각종 사고 활동 기록 검토 등등 해가지고 사실발견하고 사실발견의 현황 파악을 하는 거죠. 현황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전 요소를 제가 찾아내는 거죠. 발견하는 거. 여기가 이제 2단계가 됩니다. 2단계 되는 거. 만은 이제 맨 마지막에 가는 거죠. 맨 마지막에 가는 거 전부 다 마가 되어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뭐 지금 요렇게로 나왔지만은 또 우리가 1단계 안전조직, 2단계 사실발견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죠. 내년 공부하는 입장이라면은 그 다음에 원인 분석이요. 분석 평가하는 방법, 그다음 시정 방법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시정 정책을 적용하고 적용하는 게 결국 뭐냐면 3E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요 3E 이게 이제 시정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번에는 3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가 과거에는 시험 문제가 만약에 이게 공개가 안 됐다 이러면 사실은 이 문제는 이렇게 놓을 문제는 아니고 순서 그냥 짧게 순서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공개가 되다 보니까 분량이 전체적으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년을 2023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전반적으로 긴 문장, 장문장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5번입니다. 5번도 이제 강조했던 겁니다. 강조했던 거. 그 중에서 제일 잘 노는 게 감정, 감식 여러분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장가율, 최종 장가율 구분하셔야 되죠. 여기 보면은 그 중에서 제가 강조했던 것 중에서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뭐냐,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의에서 보면은 감식, 감정, 장가율, 최종 장가율, 그 다음에 원인, 뭐 발화 지점, 발화 장소, 뭐 요런 거.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규정이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뭐 출동이라든지 또 잔화증지, 잔불정지한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자, 그런 부분들은 뭐 소방관이라면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문제 놓기 좀 그렇고. 근데 이제 임용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알아야 되겠죠. 처음 접하는 게 모르는 단어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그 성진에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조금 출제되기는 뭐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어쨌든 강조했던 이런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장가율이라는 것은 우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화재 당시 피해물에 대한 재구입에 대한 현재가의 비율을 우리가 장가율이라 했고, 최종 장가율은 내용영수가 지난 것에 대한 가치를 얼마 줄 것이냐라는 것이 우리가 최종 장가율이었죠. 그 4가지가 있었죠. 20%짜리. 그것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데, 여기 최종 장가율하고 장가율하고 바꿔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 아마 여러분들이 답 찾는 거는 크게 문제 없었죠. 6번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모르면은 제가 공동현상이라고 답을 해라 했어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답을 아시고 했을 겁니다. 기포가 발생된다라는 거. 핵심은 기포죠. 공동현상이. 그래서 기포가 발생되는 거. 제가 뭐 기포가 발생된다 이러면 우리가 공동현상에서 놓을 수 있는 형태가 2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공동현상을 예방하는 문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정의문을 보는 문제. 정의문을 보는 거는 서징 현상도 있고 맥동 현상, 서징 현상, 그다음 수격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뭐 정의문을 보는 거죠. 정의문을 보는 거기 때문에 뭐 다 맞추는 문제. 이것도 이제 다 맞추는 문제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좀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게 공동 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여기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그거는 넣지 않았고 이게 공동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논다면 똑같이 요거보다는 공동 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이런 데서만 출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1번이었고, 그 다음에 위험 예지 훈련 나옵니다. 위험 예지 훈련은 이제 우리가 그냥 주는 문제 중에 하나죠. 주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위험 예지 훈련도 우리가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건 이제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하나는 이제 그 표에 있는 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어떤 내용인가 제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단계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 무엇이, 그죠? 지금 현재 우리가 단계로 든다면은 뭐 어떤 위험이 잠재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1단계가 되겠죠. 1단계가 되고, 자, 그럼 2단계에 들어가면은 그 어떤 위험이 잠재하고 있느냐 의견을 들어가지고 파악을 해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 우리가 본질 추구라고 하죠.
이게 유입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있는 2단계가 됩니다. 2단계. 2단계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책을 세우는 거죠. 대책 수립이 됩니다. 그게 당신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 그러면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활동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꼭 이해를 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외우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트 작성과 관련된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질보다 양보다 질이냐 이거 잘 바꾼 데 있죠. 자, 그런 거 좀 기억하라 했는데 그 두 개 파트 중에서 지금은 요 파트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제가 강조한 것을 여러분들이 뭐 가볍게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 공부하실 분이니까 가볍게 넘기셨던 분은 조금 어려웠을 거고 그렇지 않고 강조했던 부분을 아마 이게 문제집도 있고 이랬어요. 유사한 내용들이 문제집에도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요렇게도 놓을 수 있고 뭐 문제집에 있다 해가지고 똑같은 내용이 나온다고 우리가 할 수 없죠. 이런 스타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집을 보는 거지 뭐 똑같은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유사한 형태가 있었으니까 아마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크게 문제는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그래서 7번은 4번이 답입니다. 4번, 오늘 2단계가 4번입니다. 자, 8번입니다. 8번은 이거는 이제 포혼합 방식에 대한 거죠. 우리가 소방차 이러면 펌프 방식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옆에 보니까 압입할 수 있는 별도의 펌프를 사용했다. 우리가 이거는 사이드 프로포셔널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되겠어. 펜슬링 주수기법이 있어. 펜슬링 우리가 주수기법에 있어 가지고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나오죠, 그죠? 나오는데 그거 보면은 첫 번째 방법 3D 기법 중에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인데 펄싱 기법이 있고 펄싱 기법은 뭐예요? 그냥 이제 주위 공간에다가 이렇게 주수를 해가지고 하재를 쉽게 말해 우리가 간접 공격법과 유사한 방법이죠, 그죠? 펄싱 기법. 그러니까 페인팅 기법은 뭐예요? 벽이나 천장에 물을 뿌려가지고 타고 내려오면서 열을 식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페인팅 기법이라고. 그다음 여기에 있는 펜슬링 같은 경우는 물을 직사로서 이렇게 던지듯이 끊었다, 이렇게 끊었다. 방수했다 끊었다 방수했다 끊었다 이건 이제 관청이 그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관청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 센터에 있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펜슬링입니다. 펜슬링.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펜슬링이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펜슬링이 제가 알기로 한 3, 4년 전에 출제가 됐죠. 출제가 됐는데 아마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는 거의 경련제로 해가지고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일단 펜슬링이 그런 것이다. 직사로 해가지고 물을 던지듯이 해가지고 하쯤에 던지는 것이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것만 아신다면 이건 크게 문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은 그냥 직사니까 일단 발디딤 장소 확보하고 자세는 낮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반동력이 작다 아니죠. 직사니까. 그래서 반동이 크다 이렇게 되는데 작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이분 바로 틀렸고 하점을 목표로 합니다. 관청의 개폐장치를 열어 물줄기를 던지듯이 꺼내서 제가 조정했죠. 방수했다 멈췄다 방수했다 멈췄다. 자, 이렇게 그렇게 해서 답은 바로 2번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수험생들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10번 되겠습니다. 10번 같은 경우는 3요소입니다. 3요소인데 일단은 소화전은 상수와 연결하고 지상 지하식 그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문제 없고. 그다음 2번도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3번, 4번인데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수중 펌프 소방용 하재 진압 장비로서 소방용 펌프가 있습니다. 그럼 수중 펌프가 이제 수중 펌프는 보조 장비로 이제 분류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소방에 불 끄는 이제 수중 펌프를 주로 쓰는 거 아니죠. 수중 펌프는 소방에서 어떤 진압적인 측면보다는 어디였습니까? 그렇죠. 순환 문제 생겼을 때 그때 이제 쓰는 용도. 그래서 그거는 보조 펌프로 이렇게 보조 장비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뭐 그 정도 하시면 요거는 아마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실제 하재 진압할 때 수중 펌프를 쓰지는 않잖아요. 그죠? 뭐 그것만 아셨더라도 크게 문제 없고. 근데 사실 이게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장비를 다 그 많은 걸 외울 수는 없어요. 외울 수는 없다 보니까 좀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119 구조견 같은 경우는 제가 구조장비 쪽에서 아마 이거 탐색 장비로 분류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구조견도 탐색 장비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11번은 뭐 여러 번 우리가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쉬웠던 문제죠. 그죠? 쉬웠던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했죠. 그죠?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1번 하점실, 인근실, 그 다음에 거청, 그 다음에 위에 청, 밑에 청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 순서로 있죠. 그죠? 이렇게 글로 외우지 말고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답 바로 나오죠. 그죠? 답 바로 나옵니다. 자, 12번 문제도 아마 이거 여러분이 진짜 이렇게 하실 거예요. 뭐 이거 똑같은 문제를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교재에 똑같은 문제를 있었을 거고, 그럼 또 보면은 아마 11번도 거의 같은 문제 있었을 겁니다. 있었고, 뭐 몇 가지 문제가 그 문제집하고 보면은 거의 뭐 90% 이상 약간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다 거의 같은 문제,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나일론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교재에도 이 부분 색깔을 음영을 집어넣어 놨어요. 별도 색깔. 다른 건 저물 검정색인데 요거는 이제 청색으로 이렇게 놨죠. 요런 거는 잘 나온다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그대로 나왔죠. 그죠? 그래서 4번입니다. 20에서 34 이렇게 돼 있죠. 10에서 15는 우리가 폴리에틸렌이고, 그다음에 15에서 20은 폴리에스터가 됩니다. 그래서 5에서 10은 면이죠. 그래서 그만큼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신장률은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답은 이제 4번 이렇게 되죠. 4번. 자, 13번 이것도 여러분 문제 여러 번 풀어본 거죠. 여러 번 풀어본 겁니다. 그래서 풀어본 거고, 또 뭐 교재로 있을 거고, 또 문제집에도 유사한 문제 있습니다. 거의 뭐 같은 문제죠. 그래서 답은 희석. 이래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답을 잘 찾았을 걸로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다음 원고 같은 경우 이거 오해할 수 있는데, 원고 같은 경우 이러면 좀 주의하라 했죠. 원고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오염 물질을 약품이나 흡착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중화시키는 이런 거죠, 그죠? 요거는 이제 화학적 방법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화, 중화, 이거는 크게 문제 없어. 3번, 4번 가지고 아마 헷갈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년에 공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석, 응고 이런 거는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용어를 봐가지고 딱 용어를 딱 보니까 요게 예를 들어 뭐 화학이라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경우에서 흡수라든지 유화철이라든지 중화라든지, 그다음 응고, 소독 뭐 이런 게 있어요. 소독. 특히 응고 같은 건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화학적 방법이고, 물리적 방법에는 흡착이라든지 덕기라든지 희석이라든지 밖으로 빼내는 배기라든지, 희석은 우리가 농도를 떨어뜨리는 거죠. 예를 들어 알코올 같은 경우는 농도를 떨어뜨리는 거. 그런데 그게 물리적 방법이지, 어떻게 보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화학적 변화를 주는 거 아니죠. 산소 농도가 줄어드니까 거기에다가 산소를 공급해가지고 산소 농도를 높이는 거, 높게 만드는 거. 그런 건 어떤 변화를 준 건 아니죠. 화학적인 어떤 변화를 주는 게 아니고, 물리적으로는 그 수치를 이렇게 증가시키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시험 문제가 몇 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어렵지 않게 문제를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수중 탐색 방법입니다. 자, 수중 탐색 방법 중에서 시야가 좋지 않다 이랬으니까, 그 제가 이제 우리 교재에 뭐 표가 있죠, 그죠? 시야 좋지 않다. 시야 좋지 않은 거 두 가지가 있었어요. 시야가 좋지 않으면 원형 탐색하고, 그다음은 뭡니까? 직선 탐색이 있었죠. 원형 탐색 아니면 직선 탐색. 그 둘 중에 하나에 시야가 좋지 않으면. 그래서 면적이 뭐 좁고 수심이 깊을 때 활용하는 방법이 시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원형 조그만하게 이렇게 원형을 그리면서 한 데 있죠. 그래서 이런과 장비 소유가 적은 반면에 탐색할 수 있는 범위도 좁다 이렇게 돼 있어. 만약에 이게 넓은 경우에 하면 뭐 어떤 방법을 직선 탐색, 여러 명이서 그죠? 앞에서 보트가 끌면서 옆에 끈을 잡고 이렇게 여러 명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직선 탐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여기 공간이 좁다라고 했으니까 원형 탐색이 이렇게 답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답 찾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15번이나 방사성 개척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방사성 개척기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제가 구분은 잘 해주시라 했습니다. 구분. 이게 용어 구분입니다. 용어 구분. 우리가 개인 설량기 같은 건 개인의 방사선 피폭량입니다. 피폭량. 그래서 내가 활동할 때 우리가 호주머니에 이제 꽂고 들어가죠.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활동하다가 어느 정도 피폭이 됐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피폭량을 우리가 측정할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방사선 측정기가 있습니다. 방사선 측정기 같은 경우는
실시간 방사 선율과 설량을 측정한다 했죠. 선율과 설량. 그래서 그 체계로 색깔을 이렇게 엄령을 넣어놨습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 신경 쓰셔야 돼요. 그만큼 다른 건 몰라도 그게 핵심적인 단어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핵종 분석기는 방사성 측정하고 핵종을 분석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크게 조금은 어려웠을 걸로 생각됩니다. 어려울 걸로 생각되는데 제가 책에다가 엄령을 이어가지고 표현해놨 부분, 그 부분만 여러분이 조금 주의 깊게 보셨다라고 하면은 의외로 이렇게 문장이 길어서 그렇지 그렇게 뭐 큰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보면 방사선 빛 선량을 측정하여 했습니다. 선량을 측정합니다. 선량 측정하는 게 뭐라고 있어? 방사성 측정이라고 했죠. 개인 선량이 피폭량과 관계가 있다 있습니다. 여기 있죠. 피폭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은 개인 선량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 선량계 같은 필름 배지라든지 이런 게 있다라고 했고, 이것도 이제 외웠죠, 그죠? 여러분 외워야 되는데 어쨌든 이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이게 바뀌었죠, 그죠? 틀렸다 이렇게 됐고, 핵종 분석기 됐습니다. 핵종 분석기는 딱 단어가 뭐냐면은 이게 나와준대 있어. 방사선 선량 쪽 핵종을 분석하는 그 단어가 나와줘야 됩니다. 이제 보행자 차량을 탐지하 이걸 뭐였으면 큰 거죠. 방사선 오염 감지기였어. 방사선 오염 감지기. 제가 발음이 안 좋았어.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도 뭐 그냥 주는 문제죠, 그죠? 2차 붕괴 그렇게 붕괴된 이렇게 1부만 건물 1부간 붕괴된 거 이걸 우리가 캔틸레바형 붕괴, 미 오클라호마 연방청사 붕괴 뭐 이렇게 예를 들었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 바로 나오겠습니다. 그게 문제 없을 것 같고, 자, 요것도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도 제가 한번 몇 번 출제가 됐다라고 표기를 해 뒀습니다. 그죠? 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50ppm, 자, 50ppm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일산화탄소죠. 일산화탄소. 50ppm 이거는 벌써 답이 거의 주어졌어요. 50ppm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0.1 ppm이란 뭐예요? 포스겐 이렇게 되죠, 그죠? 포스겐. 25는 암모니아 이렇게 나오고 10은 똑같이 10 시아나수소 이렇게 나옵니다. 아항산가스가 5ppm이면 5ppm. 그럼 아항산가스가 5ppm이고 5ppm이 염화수소가 하나 더 있죠, 그죠? 아항산가스, 염화수소 이게 이제 염화수소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그렇게 보면은 자, 기억이 51산화탄소가 되겠죠. 일산화탄소가 되고 그 염화수소가 돼야 되고 포스겐 이렇게 됩니다. 뭐 이거 핵심적인 거, 엄청나게 독성 강한 거 이런 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아는 거죠. 우리가 이걸 외울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 외워야 되는 게 자, 여기에 있듯이 포스겐 외워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암모니아 외워주셔야 됩니다. 암모니아 외워주시고 시아나수소 10 외우기 좋죠, 그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두 개는 여러분이 선택해서 외우십시오. 그러면 일산탄소 뭐 50.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다 외워야 되는 거네, 그죠? 다 외워야 되는 건데 어쨌든 요거는 몇 번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또 강조를 했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외울 수 있는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죠? 크게 문제는 없었죠, 그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벌칙입니다. 벌칙도 제가 기억하기에 3번 출제가 됐습니다. 요 이번 것까지 3번 출제가 됐는데 1차 이제 기존에 200에서 이게 500으로 넘어갔죠. 500으로 넘어가면서 1차 200, 400, 500. 제가 외화했습니다. 200, 400, 500 되고 그 다음에 무조건 500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자, 이송했는데 의료기관에 가지 않고 장바구니 들고 시장 가는 거. 그런 경우가 바로 500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허위 신고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200, 400, 500 이렇게 되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어려운 문제 아니었죠, 그죠? 몇 번 강조했던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크게 어렵다고 느끼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2차를 물어보는 거죠. 2차. 그러니까 400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명시적 동의를 구해야 하는 환자를 있으면 우리가 묵시적인 경우가 있고 명시적인 경우가 있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자, 손가락 골절 당한 5세 환자 이거는 이제 의사결정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묵시적 동의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심실세령으로 심정지 환자 자기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죠. 근데 우리가 죽고 싶은 한 사람은 없죠. 특별한 경우 아닌 이상은. 그래서 우리가 묵시적 동의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사탕 먹다가 기로 폐쇄 징후를 보이는 환자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도와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의사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도와줄게요. 잠시 서보세요.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인이법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겠죠. 하늘을 날 수 있다고 믿는 망상에 빠진 사람, 이 사람이 자기 의사를 정상적으로 발생할 수 없죠. 그래서 묵시적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한 문제입니다. 쇼크 환자 엎드렸다. 쇼크 환자 엎드리면 안 되죠, 그죠? 쇼크 환자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높게 하는 변형된 트랜들레벙거 자세, 쇼크 자세가 되겠죠. 두부 손상 환자 바로 앉아야 되겠죠. 바로 앉은 자세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바로 누운 자세가 되겠죠. 호흡 곤란 환자 있습니다. 호흡 곤란 환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보면 하지 현장에서 이송할 때는 이 사람 다른 그건 없고 호흡 곤란할 때는 앉은 자세, 바로 앉은 자세는 뭐 반자이 뭐 이런 자세. 어쨌든 상체를 일으킨 자세가 호흡하기가 훨씬 편하다. 여러분이 누워가지고 재채기 하면 그게 쉽다고 그랬어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한번 해보세요. 앉아서 하는 게 훨씬 더 재채기 하기 쉽습니다. 호흡하기가 훨씬 더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이게 옳은 것은 물어봤으니까 옳은 것은 척추 손상이 의심되는 환자, 두부 손상이 의심되는 환자, 바로 누운 자세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기료 확보 유지 장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해 뭐 들어간 게 기료 삭간에 이제 아이겔 이런 게 들어갔으니까 주의해라 했죠, 그죠? 주의를 했는데 뭐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아이겔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 가지 있고 일회용이라 있고 기료 삭간이 있습니다. 기료 삭간 같은 경우에는 자 오른쪽으로 여우면서 왼쪽으로 혀를 제끼면서 들어간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환자 입 중앙으로 후두경 나를 삽입한다라고 하면 중앙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혀 때문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왼쪽으로 혀를 이렇게 제치면서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입인두 기록입니다. 입인두 기록에는 여러분이 여러 번 했죠, 그죠? 중앙에서 입 중앙에서 아래턱 하각까지, 그죠? 아래턱까지. 귓볼에서 어떻게 합니까? 귓볼 입 가장자리까지. 여기에서 하느냐, 여기에서 하느냐, 요 차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건 틀렸다 그랬죠. 아래턱까지 해야 되겠죠. 아래턱. 그래서 틀렸다. 자, 휴대튜브는 일회용이나 멸균제로서 재사용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점 없죠. 자, 22번입니다. 위험물 사고 현장에서 구급 활동을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제독전트는 오염구역과 안전구역. 자, 요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그려놓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오염구역입니다. 오염구역. 그 다음 오염통제구역 되어 있죠. 오염통제구역.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안전지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우리가 제록 텐트는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오염구역에 놓는 사람들은 제록 텐트를 반드시 거쳐가지고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정맥락뼈는 우리 몸을 이제 뚫고 들어가는 이제 침습적이라고 하죠. 그런 것을 사용할 때는 오염통제구역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안전구역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일단은 1번 바로 나왔어요. 오염구역에서 발견된 응급 환자에서 척추 고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오염구역에서는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그나마 이렇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척추를 고정하는 방법. 정 고정이 안 되면 긴급 구출을 한다든지 뭐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척추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라라고 이야기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오염 통제구역입니다. 오염 통제구역의 제록은 인원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만큼 오염이 노출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해라 이렇게 되겠죠. 최소한으로 해라. 그래서 현장에 오염구역으로 들어가는 환자로 그 구조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으로 해야 됩니다. 어쨌든 위험에 이제 노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입니다. 환자 이송 장비로 될 것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됐습니다. 이거 아마 여러분이 조금 힘들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자, 접이식 될 것 됐어요. 접이식 될 것 같은 경우는, 자, 접이식 될 것 이러면 여러분 딱 생각하는 게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이거죠. 다수 환자 발생지 간이 침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접이식 될 것이다라고 했죠, 그죠? 근데 X선은 이건 뭡니까? X선 투시. 딱 여기 놓으면은 불령 될 것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1번과 4번은 틀렸습니다. 접이식 될 것 또는 우리가 이것을 보조될 것이다 라고 그러죠. 보조될 것. 가변형 될 것 같은 청 같은 거 이렇게 양쪽에서 들어가지고 이렇게 옮기는 거니까 척추 손상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 보호가 되지 못하죠. 자, 그 다음에 바구니 될 것 같아서 눈판 얼음 구조 시 사용합니다. 여기 사용하는 거고 2번이 답이 되는 거고 답은 눈에 좀 보여요. 바로 보이는데 다른 걸 여러분들이 뭐가 틀렸느냐를 찾을 때 조금
힘들지 않았었나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3번을 가지고 여러분이 헷갈렸을 건데 3번 같은 경우는 분리형 될 것은 외상환자 이송형 될 것으로 적합하다라고 하는 거고, 자, 분리형 될 것은 다발성 환자가 발생되었을 때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옮길 수는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이게서 분리형 될 것을 이용해 가지고 분리형 될 것의 제일 단점이 뭐냐면 척추 고정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발성 환자를 이걸 전적으로 이렇게 될 것으로 해가 먼 데까지 이동하는 용도는 맞진 않아요. 그런 경우냐. 그래서 뭐라 했으면 우리 책에서도. 그래서 다발성 환자를 그냥 몸을 안 움직인 상태에서 바로 척추 고정판으로 이동시키는 용도로, 그런 용도로 옮길 때 유용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시면 2번하고 3번하고 헷갈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입니다. 전염질환. 이것도 뭐 제가 너무 강조했던 거고, 답이 나오죠, 그죠? 옴, 피부와 관계 있고, 농가진, 피부와 관계 있고, 대상포진 전부 다 피부와 관계돼 있죠. 피부와 관계는 뭐와 관계 있다? 접촉과 관계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내수막염 됐어. 우리가 내수막염 같은 경우는 자, 비말이죠. 비말과 관계돼 있다. 뭐 요거는 답 찾는 거는 그게 어려운 거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번이면 순환계열이 있어. 순환계. 자, 심장, 혈액, 혈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허파 정맥에서는 정맥혈이 흐른다. 동맥혈이 흐르죠. 대동맥, 모세혈관, 대정맥 중 대동맥이 산소가 가장 많은 혈관이라 맞죠, 그죠? 순환계는 영양소와 산소를 온몸 소부식 세포에 운반하고, 조직 세포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노폐물을 폐와 콩팥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변을 온다든지 폐를 통해 가지고 이산화탄소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심장이 이렇게 있어요.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심장에서 이렇게 노는 거, 우리가 이거 왼쪽 심장, 심방, 왼쪽 심실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노는 걸 우리가 대동맥이라고 그랬죠. 대동맥. 대동맥이고, 자, 모세혈관을 거쳐 가지고 들어가면서 이게 정맥이 만들어집니다. 그 대정맥을 통해 가지고 어디 들어가냐면은 오른쪽 심방으로 들어가죠. 심방, 오른쪽 심방. 그래서 놓습니다. 놓아가지고 폐를 거쳐가지고 허파를 거쳐가지고 여기 이렇게 다시 심장을 들어오는데, 우리가 제가 그랬습니다. 동맥과 정맥의 차이는 산소가 있다 없다가 차이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심장에서 나가는 거는 다 동맥이고 심장으로 들어오는 거는 전부 다 정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 정맥 라인인가, 요까지는. 근데 여기에서 나가는 놈이 생기죠. 요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동맥인데 다른 동맥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요걸 우리가 폐동맥이다라는 거, 폐동맥 또는 허파동맥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허파동맥은 산소가 없다라고 보는데 산소가 거의 없죠. 그래서 다 쓰거나 찌꺼기만 가는 거고, 실질적으로 요거를 우리가 허파 또는 폐 정맥이라고 그러는데, 제일 산소가 많은 거는 여기가 제일 산소가 많겠죠. 바로 심장도 거치기 전에 폐에서 들어오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일단은 허파 정맥에는 정맥혈이 하는 게 아니고 동맥혈이 흐른다라고 해야 되는 게 정답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틀렸습니다. 틀렸고, 요 세 가지 중에서는 대동맥은 요거죠, 그죠? 요걸 우리가 대동맥이라고 그러죠. 대동맥이라고, 여기에서 심장동맥이 이렇게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요게 3번 같은 경우는 요 세 가지 중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대동맥이 제일 산소가 많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전술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계속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수업에서 강조하고 또 강의 때 강조했던 내용들 위주로 좀 정리가 잘 되셨던 분, 그런 부분을 위주로 공부했다 이러면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어쨌든 수험생 여러분 수고했고, 또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 요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성적 거두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